안녕하십니까. IELTS의 배주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주차 온라인 세미나로 하이스피드 PCB 설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세미나에 앞서서 하이스피드 PCB 설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할 텐데요. 하이스피드라는 거 하면은 아무래도 고속 신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고속 신호에 대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노하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어진 어떤 시간 내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좀 더 듣고 싶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설계를 하면서 하이스피드 고속 신호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고속신호 설계에서 도움이 되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맞춰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장부터 보시면 특성 보드와 PCB 업체와의 상호 협의 내용. 앞에 세미나에서도 진행을 했지만 임피던스 매칭이라든지 임피던스 매칭이 제조회사와 상호 협의하에서 잘 맞춰줘야만 특성 보드, 속도가 빠른 신호들에 대한 어떤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속 신호를 중점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에 설명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역시나 PCB 업체와 상호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는 가운데 설계가 마무리되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높은 주파수의 신호선이나 아주 낮은 저주파 같은 신호선을 설계를 할 때 각각의 신호에 따라서 중요한 라인들의 작업시 유의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특성 임피던스, 배선 간의 간격에 대한 노이즈 대책, 층간 간격에 따른 노이즈 대책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대책 속에는 이 내용에는 이제 3W 룰이다, 20H 룰이다 들으신 분도 있겠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런 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PCB를 설계하기 이전에 PCB 업체하고 상호 협의하에 모든 내용이 사전에 이렇게 결정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층을 정하고 작업을 하면 사전에 약속된 설계 가이드가 없어서 제가 원하는 특성을 처음부터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PCB 업체가 임피던스 매칭을 임의로 그냥 맞춰서 제조를 한다고 해도 설계자가 요 앞에 설명했던 뒤에 나오겠지만 3W 룰이나 20H 룰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놓은 걸 PCB 제조회사가 임의로 변경을 해버린다고 하면 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CB 설계자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라고 제조회사랑 향후 약속을 하고 설계가 진행되어진 상황에 PCB 업체가 손을 대지 마라. 그게 결정이 돼야지만이 3W 룰을 지킬 수도 있고 20H 룰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을 하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그런 내용을 하기 전에 하이스피드 고속 신호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좀 협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이 원하는 층수가 어떤 거냐. 고객이라는 게 저희들은 이제 고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개발자가 직접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PCB, 이 보드를 만들 때 4층으로 설계를 할 건지 6층으로 설계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그리고 두께는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층수나 두께가 정해지게 되면 임피던스 매칭 값이 제조회사랑 협의를 해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다 정의를 하고 PCB 업체의 적층 구조를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적층 구조를 문의를 할 때는
제조업체와 사전에 조율되어 있는 PCB 제조사별의 어떤 보유 자재를 감안을 해서 기본 가이드안을 작성해서 제조회사에다가 제공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제조업체의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서 통보를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PCB가 4층짜리고 1층과 2층 간격을 나는 0.1로 하겠다, 0.2로 하겠다라는 걸 기본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예 없으면 PCB 제조 회사별로 0.1이 있는 회사도 있고 0.2가 있는 회사도 있고 0.3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CB 업체에다가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의 적층 구조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기본 가이드안을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가이드를 빼고 줘도 되지만 그 제조사에서 매칭을 하고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각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보유자재로 맞추기 때문에 앞선 세미나에도 나왔지만 PCB 제조업체별로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임피던스를 맞춰도 배선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국내 특성 임피던스를 매칭해서 하기 위해서 제조업체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PCB를 만들어 오게 되는데, 뭐 소개를 하면 뭐 국내에서 큰 회사라고 하면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PCB 업계에서는 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런 대형 회사에서부터 뭐 또 여러 중견 회사들도 있고 또 작은 규모의 소형의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다수가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가 돼서 임피던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피던스 매칭이 잘 됐는지 그 유무에 대한 검사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일을 할 때는 큰 회사면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설명된 이렇게 큰 회사들은 뭐 가격이 또 비싸겠죠. 납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중견 업체들이나 소형 업체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임피던스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매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칭에 대한 거를 검사해서 그 검사 자료를 나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꼭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했을 때 두 가지 다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임피던스 매칭을 할 수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성이나 뭐 보드의 적층 조건에 따라서 업체 선택은 뭐 큰 회사도 되고 작은 회사도 되고 한번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번 이게 임피던스 매칭이 선택이 되어지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보드가 진행이 되면 가급적이면 변동 없이 그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선 세미나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PCB 업체가 변동이 되면 적층 구조나 조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그러면 요 앞선 세미나에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스피드 PCB다. 하이스피드라고 하면 앞에 그 임피던스 매칭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의 선로에서 속도가 아주 빨라지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게이트에서 신호가 나오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선로상에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기호와 같이 캡 값이 형성이 되고 저항 값이 형성이 되면서 L 값도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C 값, R 값, L 값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PCB의 패턴의 길이가 크리티컬 랭스보다 크면 트랜스미션 라인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크리티컬 랭스에 대한 계산식이 있는데, 앞선 세미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산식이 뭐 L은 어떻고 VPD가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호선은 여기 아래에 뭐 이런 C는 빛의 속도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에 의해서 크리티컬 랭스를 계산해 보니
내가 설계하고 있는 보드는 20mm 이상이 되면 트랜스미션 라인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 임피던스 보드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앞선 세미나에도 설명을 했듯이 66메가 이상 정도 되면서 그 동작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동작을 하는 보드다라고 하면 그냥 임피던스 매칭을 처리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그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을 외우거나 알려고 하시기보다는 하이스피드라는 PCB 설계다. 그럼 뭐 보통 개발자거나 설계자들이 알 수 있겠죠. 이 보드는 속도가 주파수가 66메가 이상이고 특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동작을 하는 보드라고 하면 임피던스 매칭을 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스피드 PCB라고 해서 몇 메가 이상부터 하이스피드다, 몇 메가 이하는 아니다라는 기준을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 신호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나는 100메가가 넘어야 고속 신호고, 어떤 분은 나 같은 경우에는 66메가만 넘어도 고속 신호다라고 하면 고속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값에 의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할 필요 없고, 66메가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신호가 민감하게 동작을 하는 어떤 보드다라고 하면 하이스피드 PCB다라고 설계를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그 뭐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을 왜 하느냐, 요거는 좀 그림을 달리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스피드에서는 임피던스 매칭이 참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에서 신호가 나와서 어떤 엔드단까지 갔을 때 여기에 RL은 Z0와 동일할 때 리플렉션이 생기지 않는다. 반사파가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을 하면 어떤 신호가 갔는데 그 신호가 그 끝에서 사용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없으려면 마지막에 사용되는 어떤 부하와 중간 선로상의 어떤 부하가 동일하다고 하면 리플렉션이 생기지 않는다. 특성 저항값이 동일하다고 하면 리플렉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터미네이션이라는 걸 처리를 해주면서 저항값을 결정을 하고 리플렉션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터미네이션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보통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씁니다. 설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스 터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쪽 그 소스 단 쪽에 저항을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댐핑 저항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엔드 터미네이션을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신호의 맨 마지막에 아웃풋에서 나와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에 뭐 R과 L을 넣으면 R과 C를 넣으면 RC 터미네이션, L과 C를 넣으면 LC 터미네이션,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항을 달아서 터미네이션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정해진 어떤 층 구조나 조건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과 스트림 라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은 앞선 세미나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맨 바깥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4층이라고 치면 1층과 4층, 6층 PCB는 1층과 6층, 컴포넌트 면과 바텀면을 이야기를 할 때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트림 라인은 내층에 들어가 있는 신호선을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고 밑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군데가 파워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스트림 라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듀얼 스트립도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 스트립과 싱글 스트림 라인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옆에 공식이 있는 것 같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그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계산식이지만 그 실제로 PCB 제조 회사에는 그 각 제조 회사의 공정 오차를 플러스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식대로 계산이 되어지더라도 실제로 PCB 업체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계산 공식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한 임피던스 값의 배선 두께하고 실제 제조회사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두께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부분을 이 가격 값을 만들려고 하면 뭐 여기에 유전율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패턴 굵기 그리고 도체의 두께 절연체의 뭐 두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H 값을 넣고 T 값을 넣고 W 값을 넣고 이 PCB 재질의 유전율을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들을 쭉 해서 이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의 매칭 값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뭐 스트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파워층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말해서 유전율의 뭐 60 유전율 분의 루트 분의 60 그리고 0.8 패턴 두께 플러스 도체 두께 그리고 위에 전체 두께는 1.9 뭐 이런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숫자들은 각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공식들에 의해서 임피던스 매칭 값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건 공식적인 어떤 공식일 수 있는데 이런 공식에 각 제조 회사별로 플러스 알파의 수식이 다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따라서 PCB의 유전율이나 어떤 두께라든지 그 재질의 어떤 조건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각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각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어떤 조건은 변함없이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식대로 했을 때 오차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설명해서 한 0.1 정도의 오차가 난다고 하면 0.1 정도의 오차가 다시 플러스 났던 걸 마이너스로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공식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제조회사와 B라는 제조회사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서 이제껏 설명한 부분은 저도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말로서만 설명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글자도 많고. 이제부터 요 7번째 장부터는 이제 좀 더 하이스피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기가 좀 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좀 다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3W 룰을 지켜야 되고 20H 룰을 지켜야 되고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찌 보면 앞에 설명되어졌던 임피던스 매칭 계산식이라든지 크리티컬 랭스 계산식이라든지 그래서 트랜스미션 라인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참조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정말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꼭 하고 싶은 어떤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W 룰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말 그대로 3W라고 하는 건 이 W는 어떤 고속 신호의 배선 폭이라고 보고 그 고속 신호의 배선은 옆에 또 다른 고속 신호가 지나갈 때 이 배선 폭의 3배를 떨어뜨려야지만이 어떤 노이즈 대책에 있어서 뭐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 신호의 두께가 W라고 가정을 할 때 센터에서 그 옆에 지나가고 있는 고속 신호의 센터까지 거리를 3W 이상을 떨어뜨렸을 때 크로스토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센터에서 센터를 3W 룰로 지켜서 설계를 할 경우에 한 70% 정도의 어떤 그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본다.
물론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어떤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만약에 뭐 신호의 어떤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70% 정도까지 감쇄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짝 붙어서 100이라고 하는 노이즈가 발생이 됐을 때 그 100이라고 하는 노이즈를 3W 룰을 지켰을 때는 한 70% 정도까지 감쇄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98% 정도까지 감쇄를 보고자 한다면 뭐 10W 룰을 지켜라. 근데 저희가 설계상으로 10W 룰을 지키기에는 뭐 너무나 어렵죠. 제약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뭐 배선도 작지 않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해볼 때에도 2W 룰을 지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배선 폭이 한 0.15 정도 된다라고 볼 때 저희가 설계들을 통상적으로 0.15 정도의 클리어런스를 주고 설계를 통상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2W 룰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W 룰을 지키게 되면 많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설계상으로. 많이 떨어뜨리는 거지만 설계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그게 또 하다 보면 3W 룰을 지키면서 설계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적응이 되면 또 뭐 어렵지는 않더라. 근데 3W 룰을 지키는 거 그 이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4W 룰이나 5W 정도를 이격시켜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정말 작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3W 간격을 이격을 시키셔서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선 간에 어떤 발생될 수 있는 크로스토크 어떤 노이즈 성분들이 상당 부분 감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페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다른데 디퍼런셜 페어는 여기에 그 배선 폭을 W로 보고 디퍼런셜 페어가 가장 아이들링하게 그 좋은 뭐 조건이다라고 보는 게 배선 두께의 배선이 이제 뭐 1W라고 하고 배선과 배선 사이의 간격을 1W 정도를 지켰을 때에 이 디퍼런셜 페어의 어떤 가장 조건에 잘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피던스 매칭, 디퍼런셜 페어에 대한 임피던스 매칭을 하다 보면 물론 이 배선폭은 뭐 W로 동일하겠지만 간격이 배선폭과 똑같은 1W가 안 되고 그거보다 더 간격이 넓거나 간격이 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예제로는 똑같이 배선폭과 배선폭의 그 두 가지의 배선 사이의 간격도 똑같다라고 봤을 때에 이 디퍼런셜 페어 한 쌍과 그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신호들하고의 간격을 2W보다 더 크게 이격시켜 주게 되면 디퍼런셜 페어 간의 상호 어떤 간섭이나 노이즈도 상당 부분 상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설계를 한 걸 한번 보니까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 디퍼런셜 페어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쌍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지는데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또 다른 한 쌍의 디퍼런셜 페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고속 신호들이 근접해서 배선이 됨으로써 이 디퍼런셜 페어의 어떤 보통 디퍼런셜 페어라고 하면은 속도가 아주 빠른 부분을 이 페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속 신호선이 하나씩 지나가는 것도 3W 룰을 지켜야겠지만 디퍼런셜 페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디퍼런셜 페어 한 쌍의 간격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지나가고 있는 일반 신호 내지는 또 다른 디퍼런셜 페어의 어떤 한 쌍의 간격을 최소한 센터에서 3W, 배선 끝단에서 끝단까지 2W 똑같은 이야기죠. 2W 이상을 이격시키셔야만 내가 원하는 어떤 불필요한 노이즈가 없이 설계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별도로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어떤 배선 폭에 의해서 3W 룰을 지켜서 설계를 할 겁니다. 물론 페어 라인도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페어도 사전에 정해져 있는 임피던스 매칭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배선 폭에 의해서 그 배선 폭이 나와야 2W나 3W라는 의미가 그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는 설정값에 의해서 3W 룰을 지켜야 되는데 앞서 다시 설명한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이지만 향후에 PCB 업체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PCB 업체가 임의로 자기네들의 임피던스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되어져 있는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손을 댄다고 한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3W 룰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의 지금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이 설명 때문에 어찌 보면 임피던스 매칭을 사전에 꼭 협의를 해서 정해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3W 룰이 지켜지기 위해선 배선폭이 정해져야 되고 그 배선폭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PCB 제조업체와 사전에 어떤 배선폭으로 설계를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H 룰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한 3W 룰은 고속신호와 고속신호들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이격을 시켜야 노이즈가 사전에 좀 예방이 될 수 있느냐는 차원의 설명이었다고 하면 20H 룰은 어떤 전원 플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고속신호 정도를 쓰면 다 고다층의 어떤 PCB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VCC 플레인이나 그라운드 플레인이 있겠죠. 그런 전원 플레인을 어떤 식으로 형성시켰을 때 어떤 노이즈 원이 좀 제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어떤 EMI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룰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VCC라고 하는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VCC의 어떤 노이즈를 그 머금음으로 해서 다른 어떤 IC, 원하지 않는 IC나 신호 쪽에 VCC 쪽에 어떤 나쁜 성분들이 공급이 되어지거나 간섭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라운드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어진 노이즈를 흡수를 해서 외부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통 봅니다.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VCC 플레인도 그라운드 플레인도 다 노이즈 원이기도 하면서 다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VCC 전원층은 노이즈를 좀 머금는 경우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라운드 플레인은 노이즈가 발생된 걸 흡수해서 외부로 빼내줌으로써 제거를 하는 어떤 좋은 효과를 가진 플레인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하이스피드 PCB에서는 고속으로 신호들이 형성이 되고 움직이다 보니까 파워 플레인 이거는 지금 보드의 끝단 엣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파워 플레인 엣지에서 RF 커런트가 발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지 않는 어떤 노이즈나 어떤 신호의 성분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방사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CC가 그라운드로 어떤 전위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쪽으로도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RF 커런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느냐라는 거를 정의해 놓은 게 20H 룰인데요.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맨 바깥에 예를 들어서 신호가 있고 속도가 아주 빠른 신호가 있고 그 두 번째 층에 VCC층이 있고 세 번째 GND층이 있다고 하면 VCC층과 GND층을 똑같은 크기로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이런 그림과 같은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의 어떤 RF 성분의 어떤 성분들이 생기면서 어떤 노이즈들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어떤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봐서 20H 룰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옆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맨 바깥에는 고속 신호가 있고요. VCC 플레인을 이쪽 끝단이
그라운드 플레인은 이 마지막까지 그라운드 플레인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VCC 플레인을 이 바깥쪽 그라운드 플레인보다 안쪽으로 집어넣는데 그 안쪽으로 집어넣는 간격을 VCC와 GND 사이의 간격을 H라고 볼 때 20H 정도, 물론 더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설계에 제약이 있으니까 20H 정도의 간격으로 안쪽으로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RF 성분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들어가면서 흡수해서 빠져나가 준다. 그러면 이 보드 전체가 전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RF 성분들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좀 더 노이즈 측면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걸 다시 또 맨 바깥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신호선이 있고 바깥에도 신호선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층의 그라운드 플레인은 이 보드의 끝까지 동박을 처리를 해놓고 실제로 VCC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플레인보다 안쪽으로 20H, 이 VCC와 GND 그 사이의 간격을 H로 볼 때 20H만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이 그라운드 플레인의 노이즈 성분이 말 그대로 딱 그 쉴드가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노이즈가 발생이 되다 좀 흡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호들이 빠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컴포넌트 면이나 바텀 면에 남아있는 공간에 그라운드 플레인을 다 처리하는 보드도 있습니다. 만약에 컴포넌트 면에 탑층에 그라운드 플레인까지 형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VCC 플레인은 노이즈 1일 수가 있겠지만 앞뒤로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감싸면서 여기에 간격이 처리되어 있는 20H만큼이 또 실제로는 여기는 그림상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적층을 하게 되면 가깝게 붙겠죠. 그러면서 그라운드 플레인이 VCC 플레인을 쉴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보드가 좀 더 노이즈에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앞선 3W 룰과 똑같이 사전에 층간 간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20H라는 자체를 구할 수가 없죠. 계산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H 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PCB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사전 협의가 꼭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 가이드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배선 길이만 같게 해서는 타이밍을 맞출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하이스피드 설계는 신호가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각 클럭과 데이터나 어드레스 그리고 컨트롤 신호들에 대한 타이밍이 맞춰져야 됩니다. 앞선 몇 세미나에서 스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스큐가 뭐냐,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패턴이나 어떤 부분, 그러니까 패턴의 어떤 딜레이라든지 캡 성분들에 의해서 RC 딜레이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 타이밍을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말을 하면 디바이스의 핀 특성이나 배선층, 비하에 따라서 딜레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도움을 보통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걸 시뮬레이션으로 해야만 동작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속도가 높은 어떤 신호선들은 예를 들어서 400메가 500메가, 600메가대 이런 높은 신호의 어떤 속도의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상호 타이밍이나 스큐 같은 걸 맞추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높은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적인 보드에서 어떤 신호들의 어떤 길이들을 맞추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패턴의 길이를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신호가 11cm 길이로 배선이 되었다고 하면 B라는 신호도 11cm로 배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고속으로 진행될수록의 데이터들이나 어드레스 상호 간의 배선 길이들이 동일하게 맞춰줘야만
같은 타이밍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잘못 읽는다거나 어떤 신호를 잘못 넣어주는, 뭐 신호를 넣어준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클럭이 어떤 A라는 신호, A라는 IC에 도달을 했는데 데이터나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IC에 있어서의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 있는데 클럭은 아주 짧게, 클럭이라는 건 짧게 해야 되니까 클럭은 아주 짧아서 뭐 예를 들어서 좀 극한 상황으로 한 10분 먼저 도착해 있는데 데이터와 어드레스는 설계를 하다 보니 배선이 너무 길어져서 한 10분이 지나도록 도착을 못하고 한 30분, 40분 뒤에 도착을 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벌써 클럭은 첫 번째 신호를 주고 데이터와 어드레스의 어떤 첫 번째 신호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어드레스들이 아직도 도착을 못하다 보니까 클럭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클럭이 어떤 A라는 IC에 도착을 했을 때 데이터와 어드레스도 클럭과 동일하게 A라는 IC에 같이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으로 신호가 처리되어지는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어드레스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클럭 신호들을 동일한 길이로 맞춰야만 동일한 타이밍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속에 고속으로 갈 때는 클럭이 데이터나 어드레스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야 된다. 아니면 어드레스보다 데이터가 좀 더 일찍 도착해야 된다. 좀 더 늦게 도착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시뮬레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속도가 아주 빠른 533메가, 667메가, 800MHz 정도의 신호를 가지는 경우에 이야기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33메가나 66메가, 100메가, 뭐 133메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클럭과 어드레스와 데이터의 배선 길이를 동일하게 해서 타이밍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클럭 라인은 무조건 짧고 굵게 배선을 한다. 또 앞에 설명을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클럭은 임피던스 매칭에 의한 배선폭으로 해야 되고 물론 가깝게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짧고 굵게 하든 가늘게 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앞선 세미나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클럭 라인이 길게 처리될 경우에는 짧고 굵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임피던스 매칭에 의해서 처리되는 게 우선이고 이 라인에 대한 경우에는 타이밍 계산을 해서 뭐 SI라고 하는 건 시그널 인터그레이티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말하지만 앞선 설명드린 대로 꼭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클럭 라인의 길이와 데이터 어드레스 라인의 길이를 같은 길이로 맞춰줌으로써 상호 어떤 시간 차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속도가 낮은 보드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대로 배선을 가능한 짧게만 처리해도 동작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부러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배선을 늘려서 길이를 늘려서 일부러 늦게 도착하게끔 예를 들어서 클럭 길이가 11cm로 처리가 됐는데 데이터와 어드레스 길이는 배선을 해보니 7cm면 충분하더라. 그런데 클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cm로 처리된 배선을 11cm로 늘리는 경우가 바로 고속 신호에서 흔히 보는 고속 신호가 존재되어 있는 보드에서 흔히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고 크리티컬 랭스라는 설명은 아까 앞서도 했지만 크리티컬 랭스를 넘어설 경우에 임피던스 매칭을 해라.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면 66메가 이상이 되고 신호의 좀 민감도에 의해서 보드가 좀 민감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임피던스 매칭을 기본적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크리티컬 랭스를 계산까지 하지 않으셔도 66메가 이상이 되면 임피던스 매칭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럭 라인은 외층보다 내층으로 배선을 해서 EMI를 감소시킨다. 근데 여기에도 설명을 이렇게만 하면 말의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가깝게 붙을 수 있는 오실레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클럭이 나와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IC를 굳이 내층으로 넣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외층에서
비하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붙여주면 최고로 좋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클럭 라인은 보통 고속으로 가면서 보드가 복잡해지다 보면 예전같이 오실레이터라든지 크리스탈 같은 어떤 클럭을 만들어내는 소자에서 IC까지의 거리가 짧았던 게 속도가 높아지고 보드가 복잡해지면서 클럭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멀게는 11cm뿐만 아니라 20cm, 30cm까지도 배선을 해야 되는 클럭들이 많습니다. 요즘의 보드들은. 그렇게 길게 가는 클럭들인 경우에는 외층으로 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노이즈에 오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층으로 집어넣어서, 물론 이 내층이라고 하는 건 앞선 설명에 있듯이 스트림라인, 마이크로 스트립 외층이고요. 내층은 스트림라인이라고 하는데 싱글로 가는 이 신호가 흘러가는 양쪽에는 파워 플레인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내층으로 배선을 처리해 주시면 그 클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니면 클럭이 다른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EMI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짧게 함축해서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RF를 GND 플레인이 차단을 하고 자신의 RF 어떤 성분도 외부로부터의 또 발산을 막아준다는 거죠. GND와 파워가 있을 때 GND에 좀 가까운 레이어를 사용하는 게 특히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층에 플레인이 있는데 플레인도 GND 플레인이 있을 수 있고 VCC 플레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하나의 클럭이 됐든 어드레스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고속의 신호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까지 신호가 전달이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리턴하는 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신호라는 것도 하나의 전류와 전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전류나 전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V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있듯이 신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흘러간다고 하면 그 신호의 플러스 전위가 형성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전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을 하면 A라는 신호가 어떤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신호가 흘러갔다고 한다면 그 신호만큼의 리턴에서 돌아오는 어떤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그 경로가 GND 플레인으로 형성이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GND 플레인이 바로 옆에 가깝게 있으면 노이즈를 흡수해주는 GND 플레인으로 리턴 패스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노이즈를 많이 머금고 있는 VCC 플레인이 옆에 있다고 하면 클럭이 가고 돌아오는 리턴 패스가 VCC 플레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신호에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어떤 노이즈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클럭 라인의 경우에는 GND 플레인 아니면 GND 동박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인접층에 설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PCB에서 가장 큰 RF 소스, 물론 이게 RF라고 하는 건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옆으로 방사시켜서 이렇게 노이즈를 전달해 준다고 보는 건데, PCB에서 가장 큰 RF 소스는 파워 플레인이라고 봅니다. 앞서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VCC 플레인이라고 보는데, 이 파워 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노이즈를 많이 머금고 있고 노이즈 원이라고 보지만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옆에 인접해서 그라운드 플레인을 형성시키면 상호 어떤 캐피시턴스 성분값, C값이 형성이 되면서 안정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꼭 파워 플레인이 노이즈 원이고 파워 플레인 옆에 있으면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설계를 할 때 VC 플레인은 노이즈를 많이 좀 가지고 있는 플레인이니까 중요한 시그널이나 중요한 클럭 같은 경우에는 VC 플레인하고 인접하거나 아니면 꼭 인접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VCC 비하가 형성이 돼 있거나 동박이 형성돼 있는 옆으로 클럭이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 빨간색으로 글자를 썼지만 이 장을 설명한 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 이 상기 모든 내용이 또한 설계 전에 PCB의 어떤
앞서는 그 PCB 임피던스 매칭에 의한 배선 폭의 결정, 그리고 배선의 간격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3W 룰이냐 20H 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는 PCB의 적층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앞서도 이렇게 설명했지만 배선의 길이 뭐 타이밍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 파워 플레인이나 그라운드 플레인, 그러니까 VCC 플레인이나 그라운드 플레인의 상황에 따라서 클럭 라인은 그라운드 플레인 쪽에 인접해서 처리를 하고, VCC 플레인 아니면 VCC가 사용되고 있는 동박이나 비아를 스치듯이 지나가거나 가깝게 지나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하고, 뭐 이런 설명들을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려면 PCB 적층 구조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속 신호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적층 구조를 어떻게 형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용이하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장에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속 신호,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층의 설계를 할 때 뭐 적층 구조를 여러 조건으로 여러 방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적층 구조에 대한 레이어 스택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하게 적층 구조를 정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배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4층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4층 같은 경우에는 좀 적층 구조에 있어서요,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없습니다. 거의 다 제일 첫 번째 1층은 시그널로 처리를 하고, 2층을 그라운드로 하고, 3층을 VCC로 처리를 하고, 4층을 시그널로 처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그라운드 플레인을 두 번째 처리한 이유가 컴포넌트면 첫 번째 층에 부품들이 배치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부품이 배치되어 있고 부품 속에는 뭐 오실레이터라는 노이즈가 발진을 하면서 어떤 노이즈를 이렇게 바깥으로 발산시키는 어떤 부품도 있을 거고, 또 노이즈에 민감한 어떤 중요한 칩셋이 노이즈를 빨리 흡수하게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탑에 배치되는 부품 바로 밑면에는 그라운드 플레인을 형성시켜서 발생되고 있는 노이즈나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라운드 플레인이 흡수를 해주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2층에 그라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3층은 당연히 VCC 플레인이 필요하니까 3층에 VCC 플레인을 형성을 하고, 4층의 시그널은 가급적이면 컴포넌트 탑에서 배선을 처리하고 처리를 하고 발생되어지는 노이즈를 흡수를 하겠지만, 한 층으로 설계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4층에 있는 시그널을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클럭이나 이렇게 4층인 경우에는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1층으로 가급적 배선을 처리를 해서 그라운드 플레인하고 인접하게끔 설계를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물론 그게 다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시그널 4층에는 그 외에 배선들을 처리를 하게끔 아마 설계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품들은 가급적이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4층에 배치하기보다는 1층에 배치하시고, 4층에는 밀집도가 너무 높다고 하면 디커플링 캡 정도, R이나 C 정도의 작은 소자들만 배치를 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층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통상적으로 쓰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1층에 배선을 하고 6층에 배선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에 그라운드 플레인을 형성함으로써 1층에 배치되어 있는 부품들의 노이즈를 좀 흡수하게끔 만들어주고, 3층과 4층에 듀얼로 서로 마주보게끔 배선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라인들은 1층이나 가급적이면 6층으로 설계를 보통 많이 하는데,
3층하고 4층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를 한다고 하면 3층과 4층의 배선은 서로 겹치지 않게끔 유의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선이 나란히 겹쳐서 처리가 되면 될수록 그 길이가 겹쳐져 있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크로스토크가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크로스토크라는 게 노이즈의 어떤 볼테이지 레벨로 본다고 할 때 겹쳐져 있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볼테이지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돼서 배선이 서로 겹치더라도 점으로 크로스되게끔만 겹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PCB의 경우가 주로 이렇게 쓰는데 1층과 2층이 배선층으로 형성이 되고 5층과 6층이 배선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요거는 빌드업일 경우에 1, 2층의 비아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설계인데도 1, 2층을 배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보드의 경우에는 그라운드 플레인과 VCC 플레인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게 되면 우리가 콘덴서라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해 콘덴서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뜯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해 콘덴서라는 거를 뜯어보면 플러스 전극판과 마이너스 전극판이 가깝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절연 필름에 의해서 그 간격을 이격시켜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쇼트는 아니고 전극판 넓게 형성된 두 가지 전극판이 가깝게 붙어 있는 상태랑 동일한 겁니다. 그게 콘덴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라운드 플레인과 VCC 플레인이 그런 전해 콘덴서 같은 이런 일반 콘덴서와 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층의 그라운드, 4층의 VCC를 가깝게 이렇게 쇼트는 시키지 않고 물론 절연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깝게 형성이 되면 C 값이 높아지면서 이 보드 전체의 노이즈, 파워 플레인의 어떤 안정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걸 노리고 3, 4층을 파워층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효과도 좋지만 1층, 2층이 겹치고 5층, 6층이 배선이 겹치면서 뜻하지 않는 노이즈가 더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1층 배선, 2층 파워, 3층 배선, 4층 파워, 5층에도 배선을 그라운드 플레인을 써서 6층에 배선을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배선량은 좀 적은데 부품이 양쪽에 다 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6층에 마지막 층에 배선이 배치가 되어 있는 부품을 위해서 그라운드 플레인을 집어넣고 싶다라는 경우, 그리고 배선을 하나만 4층에 집어넣음으로써 양쪽을 파워로 형성을 해서 노이즈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6층은 이런 경우가 있고요. 8층, 10층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6층하고 흡사합니다. 층만 좀 더 늘어나는 건데 8층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예를 보면 1층, 2층에 배선을 하고 3층에 파워 플레인, 4층에 배선, 5층에 배선, 6층에 파워, 7층, 8층에 배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거 외에 1층에 배선, 2층에 파워, 또 맨 마지막 8층에 배선, 7층에 파워. 두 번째 예제가 저희들이 많이 쓰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8층으로 배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층 구조를 가져갈까? 앞선 6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예제, 그리고 8층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배치되는 바로 다음 층이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형성되고 있는 요 두 번째 예제를 사용하시면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플레인을 형성을 시켰는데 적층 구조를 이렇게 형성시켜서 설계하시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0층의 예제를 보면 10층도 마찬가지로 맨 바깥층에 시그널이 있으면 그 다음 층에 그라운드 플레인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5층과 6층의 파워 플레인을 나란히 형성시켜서 C 값을 높여줌으로써 전원의 안정화를 꾀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저희가 택했습니다. 배선층을 이렇게 두 개 겹쳐서 3층과 4층, 8층과 9층이 7층과 8층이 나란히 있는데 배선층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3, 4층 중에서
4층을 뭐 VC층으로 하나 더 쓰시고 그리고 8층도 VC층을 하나 더 쓰시거나 아니면 그라운드층으로 하나 더 쓰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10층까지 예제를 드렸는데 그 외에 12층, 14층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층수만 중간에 더 늘어나면 동일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적층 구조의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배선폭이 사전에 협의도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층 구조를 가지느냐 2층의 그라운드 플레인을 형성시켜서 노이즈를 사전에 제거를 하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근본적으로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보드로 구조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층, 6층, 8층, 10층의 예제를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설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예제되어 있는 대로 적층 구조를 형성시켜서 설계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 발생될 수 있는 고속에 의한 어떤 노이즈 원들을 사전에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고속 신호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지만 설명을 하자면 너무 많은 분량일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오프라인 쪽에서 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뭐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고속 신호에 대한 세미나를 드렸는데 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7번째 장 이상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드렸는데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이 더 계시면 추가 질문을 하심으로써 제가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